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야쿠자의 아들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중학생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때의 저는 뚱뚱했습니다. 평균 체중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정도였는데 얼굴에 살이 많아서 더 뚱뚱해 보였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는 작은 일로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성격이라 괴롭힘의 정도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정도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음습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금품을 요구당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도중 교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맞거나 발에 차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일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학교와 상담을 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괴롭힘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사소한 말다툼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학교와 얘기를 했으니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저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여서 어차피 졸업만 하면 끝나겠지 하고 반쯤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그런 태도가 교실 아이들 신경에 거슬렸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종합단지 모퉁이 사각에 끌려간 저는 반 아이들로부터 죽어라는 말과 함께 배를 걷어차이고 다리를 걷어차이고 머리를 맞았습니다. 피가 날 정도의 강도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힘 조절을 잘못한 나이가 있어서 그 아이의 발이 내 명치 쪽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과 동시에 몸의 혈류가 끝없는 늪으로 떨어져가는 착각을 느꼈습니다. 맹렬하게 토악질을 해대며 점심에 먹은 도시락 내용물 중 일부가 소화되지 않은 채 쏟아졌습니다. 토사물과 함께 제 안에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아서 몸은 고통스러울 텐데도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분이 저에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저는 발밑에 있던 돌을 주운 뒤 내 명치를 걷어찬 아이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도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히던 아이이기도 했고 학교에서 못된 짓을 하기로 유명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아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파하고 우는 소리를 내는 그 아이를 발로 걷어찬 뒤 멍하니 이쪽을 보는 다른 아이들한테 다가가 한 명씩 뺨을 때리고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화났나봐 하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때렸고 도망치려 하는 아이를 쫓아가 또 때렸습니다. 저의 반격에 도망 다니는 아이들이 가소로웠고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또 우스워졌습니다. 저는 계속 웃으며 그 아이들을 쫓아가 계속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릿한 동작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게 아이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도망쳐봐. 나보다 날씬하니까 몸도 가벼울 거 아냐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가 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다시 우스워졌습니다. 한참 뒤 주변엔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단지 사람들이 내려와 있었는데 다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 다들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에 등교하자 저에게 맞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찾아와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 함께 온 상태였는데 먼저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맞은 아이들의 부모님은 욕을 하며 더 화를 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난감해하며 관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저에게 맞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대부분 이 지역의 유력한 지역 유지이거나 부유한 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많이 괴롭혔던 아이들도 부모님을 믿고 학교에서 계속 나쁜 짓을 하거나 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란은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서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조용히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의 차기 보스였기 때문입니다. 고아로서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성장하신 아버지는 남자라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용돈은 주지 않았고 평소 씀씀이도 매우 검소한 편이었습니다. 학교 문제 역시 명문학교 등을 고집하지 않고 평범하게 방목형으로 키우신 편이었는데 이전까지는 거의 제 생활에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이번에는 어른들이 얽혀있는 만큼 직접 처리하기로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압감을 주는 분위기와 외형을 가진 아버지는 쭉 안을 둘러보시더니 저에게 맞은 아이들의 부모들을 향해 나 모 소속의 아무개요.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여기 없어도 아무개는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최근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서
이 지역에서 당신들 정도면 모를 수가 없겠지.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그들은 아버지의 분위기에 눌리는 듯했지만 반신반의하던 사람들 중 하나둘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교장실 안은 이내 정막이 흘렀습니다. 제 몸에 남은 수많은 멍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애가 이만큼 맞았으면 좀 얻어터져도 상관없는 건 같은데 이쯤에서 끝냅시다. 더 해보자는 것도 상관없소. 아버지의 기에 눌린 것인지 그들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불만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내 제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향해 애들 똑바로 가르치시오. 부모가 좀 부족하다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나를 찾아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조용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애초에 제가 휘두른 폭력에 강한 대처를 할 생각이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휘두른 폭력에 대해서는 일절 따지지 못한 채 제 명치를 걷어찬 아이와 우두머리로 보이는 아이 2명에게 다른 곳으로의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괴롭힘이라는 사실도 제 폭력도 없던 일이 되어 그대로 졸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8년 정도 지난 중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아버지 회사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던 시절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체감하지 못했지만 저 일이 있을 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학창시절 등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고아였기 때문에 고아원 등에서 자랐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 고아라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했던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야쿠자가 된 것은 20살 이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술집을 관리하던 야쿠자의 눈에 띄어 들어가게 되었고 악착같이 생활하다가 이전 보스인 저희 할아버지의 눈에 띄어서 저희 엄마와 결혼하면서 차기 보스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그곳에서 했다는 사업은 비교적 음지의 사업들을 합법화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야쿠자 조직에서의 불법적인 일에서는 손을 떼시고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직에서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주의 인형.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적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절 하나가 있어 자주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 절에는 대략 70대 정도 된 주지스님이 계셨는데 경내나 절 부지 아무데나 들어가서 놀아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잘 놀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과자 같은 것들도 주셔서 학교가 끝나면 가까이 사는 친구 타카시와 함께 절에서 놀았습니다. 그 절은 주변에 단가도 많았던지라 마을 집회나 신년에도 주최되곤 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을 지닌 주지스님은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도 매우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타카시와 절에서 놀던 중 주지스님이 저희를 부르더니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마며 어떤 인형을 꺼내왔습니다. 약 15cm 정도 길이의 작은 인형으로 진한 붉은색 전통복 차림이었으며 하얀 얼굴과 긴 머리, 가는 눈과 동그랗고 귀여운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치마치 인형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었고 꽤 오래된 물건이었는지 새빨간 전통복은 거무튀튀해졌고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부스스했고 색이 빠진 머리칼은 꼭 백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얼굴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고 소녀 인형이라기보다는 할머니 인형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듯한 외관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은 그 인형을 저희 앞에 내놓고서 인형의 머리를 잡은 뒤 손가락으로 인형 머리를 살짝 세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인형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나잖아. 저와 타카시는 꽤 놀랐습니다. 주지스님은 저와 타카시가 놀란 모습을 보고 실실 웃으며 말없이 인형의 목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꾹 누르자 또 인형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까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스님,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주지스님에게 묻자 글쎄다. 나도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른다만 그래도 신기하지. 너희들도 해볼 테냐? 그렇게 대답한 주지스님은 우리에게 인형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주지스님이 한 것처럼 인형의 머리를 잡은 채 살짝 꾹 쥐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형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타카시도 똑같이 해보았지만 인형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타카시가 주지스님에게 되묻자 이게 방법이 다 있다니까.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세게 눌러야지. 주지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지스님이 인형을 거꾸로 들고 인형의 무릎을 고정시킨 뒤 무릎부터 그 아래쪽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인형 다리 관절이 삐걱댔지만 주지스님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인형이 또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을 본 주지스님은 만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형을 너무 조심스레 다룰 필요 없어. 오히려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좋은 소리를 낸단다. 주지스님이 말했습니다. 이후 저와 타카시는 인형이 소리를 내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망설임 없이 세게 누르거나 이리저리 돌려보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눌러야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인형 몸체의 다양한 부분을 누르거나 돌려도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도 일정한 게 아닌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어서 대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 것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어느 버전으로 소리를 내든 꼭 괴로운 듯 보였습니다. 너무 낡은 인형이라 그런지 얼굴에 얼룩이 있거나 군데군데 색이 바래서 꼭 안색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소리를 낼 때는 꼭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재밌어 하던 저도 결국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재미없다. 타카시도 그만하고 집에 가자. 타카시는 아직 질리지도 않았던지 주지스님과 함께 인형을 만지며 소리가 나면 즐겁다는 듯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저는 결국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타카시와 저는 자주 절에 놀러 갔지만 그날 이후로 인형이 너무 신경 쓰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은 평소에 그 인형을 낡은 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는 건 곤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가끔 저와 타카시만 있을 때면 나무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 보란듯이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매일 밤 이러고 노는 게 내 일과 중 하나란다. 주지스님이 말했습니다. 전 매일 밤 방에서 홀로 인형을 학대하는 노인을 상상하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인형에 집착하는 주지스님이 인형을 너무 난폭하게 다루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거칠게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다른 관리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형은 늘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대낮에 인형을 직사광선 아래에 방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엄청 좋은 소리를 낸단 말이야. 주지스님은 희죽대며 말했습니다. 그런 주지스님을 알게 된 이후 저에게 있어 주지스님은 온화하고 지적인 현자라기보다 점점 기분 나쁜 노인이라는 인상이 강해져 갔습니다. 전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되었고 거의 그 근처조차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카시는 그 이후에도 종종 홀로 절에 놀러간 모양이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주지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사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돌아가신 이후 절은 주지스님의 조카분이 이어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분이 절을 이어받으면서 절은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절과 가까이 지내던 근처 사람들도 청소를 돕게 되어 저와 타카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절에서는 심령사진 등 영적으로 사연이 있는 것들을 맡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절을 관리하게 된 주지스님의 조카는 신심이 그다지 깊지 않아서인지 절에 모셔두었던 여러가지 물건들을 전부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의 그 인형도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버리겠다는 말에 전 내심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타카시가 그 인형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낡은 인형을 정말로 갖고 싶다는 거냐? 주지의 조카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네, 가지고 싶어요. 타카시가 대답했고 저는 못하게 말렸습니다. 이런 기분 나쁜 인형은 바로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지의 조카도 그다지 내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는 계속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타카시는 인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인형 대체 뭐예요? 타카시가 돌아간 뒤 저는 주지의 조카분께 여쭈었습니다. 글쎄다. 나도 잘은 모른다만 꽤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었지. 분명 30년 정도 전부터 이 절에 있었으니까. 조카분이 말했습니다. 전 조카분께 주지스님과 인형 관련하여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군. 너도 인형이 소리를 내는 걸 봤구나. 기분 나쁜 인형이었지? 그렇게 말한 조카분은 그 인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인형 자체는 자기가 알기로 30년 정도 전부터 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지스님이 스님으로 출가하기 전 결혼을 했었는데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한 끝에 사랑에 도피를 했고 그 일로 주지스님은 굉장히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지 스님은 스님으로 출가를 했고 어디선가 그 인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애초에 주지 스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스님은 없었습니다. 절 자체가 주지 스님이 출가할 당시만 해도 거의 폐허에 가까웠던 상태였습니다. 절의 역사는 그렇게 깊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지 스님은 그 인형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며 틈만 나면 그 인형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형제들도 그 꼴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주지 스님께 인형을 버리도록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지 스님은 더 강하게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큰어머니는 돌아오진 않으셨지만 큰아버지는 그 인형과 함께하는 것에 삶의 희망을 얻는 것 같았어. 뭐 그런 의미로 보면 그 인형을 가지고 온 게 정답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군요. 왠지 주지 스님이 불쌍하기도 하네요. 그건 그렇고 주지 스님의 부인분은 정말 너무해요. 사랑의 도피라니. 큰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 입소문으로 들은 것이라 장례식에 가거나 하진 못했지만 꽤 비참한 꼴로 돌아가셨다더라. 당시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었지. 주지 스님의 조카는 먼 곳을 보며 쓸쓸한 듯 말했습니다. 며칠 뒤 타카시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타카시네 가족은 꽤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에 진탕 빠져 살며 타카시의 어머니와 타카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카시의 얼굴에는 자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이어서 타카시네 집에 갈 일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아버지가 없다는 말에 타카시 집에서 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인형 어딨어? 인형이 무척 신경 쓰였던 저는 가자마자 타카시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어. 타카시는 서랍장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괴롭히면서 노는 거야. 저는 타카시가 주지 스님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닐지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받아온 이래로 그냥 계속 저기 두기만 했어. 타카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타카시 너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인형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잖아. 그다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야. 게다가 지금은 저 인형을 괴롭혀서 소리를 내고픈 마음이 안 든다고 해야 하나.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전 타카시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받기는 했지만 결국 타카시도 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질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서랍 장식용으로 두었구나 싶었습니다.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라고 한 건 혼자서 인형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별난 짓인지 타카시가 깨달았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타카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심장발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식장에서 타카시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타카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집에서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타카시도 충격이 컸을 것이라 생각한 저는 타카시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타카시의 방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습니다. 제가 타카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주변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반응이 없었고 왠지 이상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탓에 자살 기도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잠겨있지 않았던 현관문을 열고 멋대로 타카시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타카시 방은 2층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도중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인가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 틈으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굉장히 음습한 울림이었습니다. 전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타카시의 안부가 더 신경 쓰였던 저는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타카시 방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소리는 타카시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타카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작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타카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저는 안심했습니다. 타카시는 방에 들어온 저를 눈치채지 못한 듯 어떤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막대를 들고 어떤 이불 같은 것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대가 기세 좋게 휘둘러질 때마다 무미건조한 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낮게 깔린 소리가 방 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타카시의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물체가 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타카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타카시는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멋대로 들어와서 미안해. 내가 엄청 기운이 없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야. 저는 어떻게든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구나. 타카시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때 저는 타카시의 왼손에 그 인형이 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카시가 희죽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렇게 말한 타카시는 오른손에 든 봉으로 인형을 기세 좋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소리와 함께 인형이 낮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주지스님이 가지고 있을 때 내던 소리와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낮게 깔린 소리였고 내는 소리도 전보다 더 크고 길었습니다. 그 인형 원래 그런 소리였던가? 타카시는 대답 없이 인형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해볼래? 마치 주지스님이 저와 타카시에게 처음으로 인형을 보여주던 때처럼 말입니다. 아니, 난 괜찮아. 그렇게 대답한 저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형의 얼굴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형은 희끗희끗한 장발에 굳이 비교하자면 노인 여성과 비슷한 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인형의 머리는 아주 새까맸고 머리 스타일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의 윤곽이 전보다 더 각이져서 남자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타카시, 혹시 인형 머리 바꿨어? 아니. 타카시는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제 쪽을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르지 않아? 제가 말하자 타카시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타카시는 제가 불러도 계속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집에 가지 그래. 다시 한번 타카시를 불러보려던 제 말을 끊으며 타카시가 말했습니다. 타카시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타카시의 기분 나쁜 박력에 압도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방을 나갈 적에도 타카시는 인형을 막대로 두드려 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더 이상 듣기 힘들어진 저는 귀를 막은 채 필사적으로 타카시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타카시네는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타카시가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그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둘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희미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지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방법을 알려줬어. 이런 말을 들은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타카시가 마을을 떠나고 얼마 후 저는 주지스님의 조카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에게서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큰어머님의 장례식 때 다른 친척분한테 들은 얘기인 큰어머님의 죽음은 사고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 큰아버지가 죽인 게 아닌가 하고 경찰이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다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고 들었어. 알리바이가 있긴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네.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 후에 바로 인형과 함께 출가를 하셨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저는 사회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동안 잊고 있다가 경찰이 되고 몇 년 후 해당 주지스님 부인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 자체는 제가 들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사고 자체는 교통사고였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당했기 때문에 구조신고를 할 수 없어서 바람났던 주지스님의 부인이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사망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의 부인과 추돌한 차에 운전자 역시 같이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주지스님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부인의 바람 이후 사이비 종교에 심취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할 수 없다는 게 사건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경찰로 일하면서 오컬트의 박식한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저주 인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주 인형은 저주로 죽인 상대의 영혼을 성불시키지 않고 인형 안에 가두어 죽은 뒤에도 유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형이 그런 종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인형이 내던 고통에 찬 목소리를 떠올리면 등 근육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꿈의 미로. 어느 무더운 여름날의 일입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낸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몸은 금방 잠에 빠져들었고 저는 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꿈속은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기묘한 세계였습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높이 자란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맑았지만 어딘가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서 한 채의 낡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마치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스르르 열렸고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우 희미하고 낮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목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커다란 거실이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환영하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저는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제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그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남자는 책상 위에 있는 책들 중 하나를 집어들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을 보시오. 이 책에는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이 있을 것이오. 저는 남자가 건네준 책을 받아들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 속에는 이상한 그림들과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그림이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미로의 그림이었습니다. 미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끝에는 커다란 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로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그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미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로는 바로 당신의 내면을 상징하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로가 있어. 그 미로를 통과해야만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면의 미로라니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눈치챈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 그 선택들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그 답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어. 그 미로를 통과하면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면의 미로를 통과해야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니. 어쩌면 그것이 제가 그동안 찾고 있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미로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요. 그 미로는 당신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억눌린 감정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요. 그것들을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당신은 그 미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면의 미로를 통과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겠다고. 남자는 제 결심을 눈치챈 듯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을 미로로 안내하겠소. 남자의 손을 잡자 주변의 풍경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미로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미로는 벽이 높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남자는 저를 미로의 입구까지 안내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가야 하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시오. 그럼 당신은 반드시 미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미로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미로 안은 매우 어두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미로의 벽에는 수많은 그림들과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제 과거의 기억들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아픈 기억, 잊고 싶은 사건들 모두가 미로의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걸어갔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저를 아프게 했고 어떤 기억들은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마침내 미로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밝은 빛이 가득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의 중앙에는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너의 진정한 자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내면의 미로를 통과하면서 마주한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은 모두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찾아서 정말 기뻐. 아이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의 꿈은 정말로 기묘하고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미로를 통과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내면의 미로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억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아이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